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진구을 출신의 이현성 의원입니다. 집권한 지 100일이 갓 지난 이재명 정부의 패도 난정으로 민생은 어려워지고 국민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경제인과 소상공인, 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제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현철 기재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예, 부총리. 네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바로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소비 쿠폰을 뿌렸는데 과연 민생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지금 평상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작년 2, 4분기에 마이너스였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외환위기, 금융위기 또는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민생은 무너지죠. 지역에 가면 소상공인들 진짜 거의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들이 그나마 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1,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소비 심리가요 7년 7개월 만에 최고로 높아지고 그다음에 도소매 판매도 2년 5개월 만에 최고로 높아지는 이게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런 노력을 좀 강화해서 우선 시장에 있는 이 어려운 우리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역정을 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이어달리기, 소비 이어달리기 또 지방의 어떤 살리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규모 세일을 하반기에 더 한다든지 또 그리고 이 소비를 많이 하면은 또 국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어려운 그 환경을 좀 업턴 시키려는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약간의 그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민생지원금 1차도 이제 거의 다 쓴 것 같다. 나아졌다가 다시 원상 회복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심성 현금 지원 정책의 한계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은 KDI 등 그 국책 연구기관들이 소비 지출 성수 효과는 미미하고 소비 대체 효과만 있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은 국가 재정뿐만이 아니고 지방 재정까지 악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의 지방비는 몇 프로가 매칭됐습니까? 지방비가 그 13조 9천억 중에서 1조 8천억이 됐는데요. 그 지방비는 그 지역에 쓰여졌습니다, 의원님. 예, 맞는데 당초에 그 전국의 지자체장들은 전에 국비 지원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전국 지자체 재정 자립도 평균이 48.6%에 불과한데요. 전국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재난안전기금, 제9기금을 활용하거나 기본 경비마저 감액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식 돈 뿌리기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좋은 방안을. 예, 아무래도 지방도 아마 그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면은 지역이 요번에 이제 90%가 중앙이 되고 10% 정도가 이제 지역이 됐는데 아마 지역이 좀 살아나면은 또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지역의 어떤 세수가 또 정대되리라고 보여지고 의원님, 근데 지금은요. 너무 지방이 어려운 이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이 90%, 지방이 10%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요. 그래서 지역이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자율계정, 지특 자율계정에 좀 이렇게 그 금액도 10조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어쨌거나 저희들도 지방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공직생활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전 198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 기획재정부 체제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 발생했던 경제부처 간의 힘겨루기, 정책 혼선, 정책 지연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행시 32에 재정경제원으로 입직을 해가지고 기재부 2차관까지 지내셨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정부 개편한 대로라면은 내년부터 기획예산처가 예산안 편성뿐만 아니고 각종 정부기금 운용계획,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처럼 막대한 예산권을 가진 기관이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정치적인 입맛이나 선거 표심에 따라 재정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부처 내부에서조차 예산 편성에 정권의 입김을 더 강하게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부총리 불과 며칠 전에 재정 중독에 빠진 프랑스가 국가 신용 등급이 AA-에서 A+로 강등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예산마저 정치화된다면은 프랑스면 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 추산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비용을 이렇게 일의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이렇게 분산돼서 오히려 재정이 더 낭비적으로 쓰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으신데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 예산은 어쨌거나 하여튼 경제적인 합리성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차원에서 배려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나눠지더라도 재정을 알뜰하게 쓸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예정처에서 기재부 분리하는 데마도 향후 5년간 477억 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가지고 실패한 과거 체제로 되돌아가는 게 올바른 조직 개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은 금융업계 모두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위해서 국회에서 고쳐야만 할 법안이 48개, 법조문만도 9,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정당성도 시급성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 논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뺏기는 대신에 국내 금융기능을 넘겨받는 식으로 타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금융감독기구가 4개 기관이나 되는 옥상옥 구조로서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제의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규제 사각지대 문제로 기관 간의 갈등이 많아지고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져서 소비자 권익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면 정치적인 입김과 예부 압력에 취약해져서 감독 업무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우리 부총리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는 제가 알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잘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재정이 나가서 하는 부분은 또 나름대로 또 재정을 분리해서 또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는 게 또 저는 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금융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융하고 또 기타 경제 정책하고 또 이렇게 잘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이 됐을 경우 이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관리 대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 조직의 운영을 다른 기관들하고 같은 수준, 비슷한 수준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관리만 한다면은 또 그것도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업무에 대한 간섭은 적게 하고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은 기재무반을 위한 잔치라는 세평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저희 의원실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막아달라는 문자 폭탄이 쇄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후기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 10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전면 면제한 후에 점진적으로 감면해주고 또 신산업 진출이나 사업 구조 전환 투자 금액을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미 일본이나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은 가업 승계 지원 세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가업 승계 관련해서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으로 5천억까지 이렇게 확대도 하고 그다음에 공제 한도도 600억까지 이렇게 늘리고
또 그다음에 가압상속 승계 정려 시에는 그 10% 적용하는 구간을 또 금액도 상향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과세 형평성 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어려움 또 그다음에 국가로서는 과세 형평성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업의 어떤 어려움을 잘 듣고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건의한 것도 기업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한 네네, 겁니다. 열심히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부처